제 직업이 교사인데, 지역사 요새 연구를 한다고 이거 앞으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연구하는 것의 90% 이상은 다 질문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조금 김명관 씨가 앞에 첫 강의에서 하셨는데, 그것도 실제로 질문의 산물이고 억수로 쉬운 일이거든요. 간단히 생각하면, 선풍기만 생각하면 선풍기가 그냥 서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벽에 달렸죠.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천정 갔죠. 이 코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에어컨이잖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 발상만 선풍기나 에어컨에 똑같다는 거죠. 그 순서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스마트폰도 접이식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에 이 접이식, 요새 LG에서 TV 나오는 거 있죠. 한 1억짜리 되는 그 뭐 쭉 올라오는 거, 그때부터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거는 다 상상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은 누군가 벌써 해놨어요. 그 답을 응용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예컨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 옛날 2G같이 꾹꾹 눌렀거든요. 근데 꾹꾹 누르니까 이 문제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바람 피는데 모르고 눌러진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마누라한테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난리 난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앱 잡스가 숙제를 해주는 거죠. 그냥 손가락으로 해봐라. 노트북도 되는데 왜 그거 못하니? 그래서 그 연구자가 뭐냐면 우리 손에 있는 전기 자극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자극해갖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것이 뭐다? 질문에 의해서 모든 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리 가야 되나? 엔터. 제가 이제 그래서 삶의 길은 질문의 길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인간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상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다 알죠. 어디서 떨어지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왜 떨어지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뉴턴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왜 떨어지지, 뭐 때문에 떨어지지,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다? 답을 못 찾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도 지나온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답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질문에는 반드시 정답은 존재한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정답을 제출한다. 위대한 질문이 인류의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쓰여지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갖고 답을 찾아갖고 물건을 만들면 돈도 벌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벌써 돈 버는 거 하나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 가르쳐 뭔지 혹시 들었습니까? 주식 말고. 그냥 유니스트에서 뭐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트지 태양열 전지판. 그거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만 금방 하면요, 떼돈 벌어요. 벌써 아는 거죠. 그걸 옛날에 내가 말하면 10년 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접이식 스마트폰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을 빨리 제가 알고 빨리 내가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만 하면 벌써 답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각 가정마다 천장이라든가 어디든지 다 붙일 때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천장 위에 그냥 차체 붙이면 여름철에는 열 엄청 많이 받잖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태양열에서 배터리가 충전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 거냐에 따라서 답은 벌써 정해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실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후회를 많이 하는 거는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도 후회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없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뭐만 남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같이 질문의 힘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뇌는요, 원시인하고 똑같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도 두뇌가 있죠. 모든 그 동물들은 다 두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능이 있는데, 인간은 딱 다르게 뭐냐면, 그 지능의 산물이, 또는 내 기억의 산물이 후손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대로 기억을 고소련에 가지고 있고, 원신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메모리 진짜 복잡하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제로 상태에서 리부팅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뭘 남겼겠습니까? 책이라고 하는 걸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과서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인류가 이때까지 질문해왔던 모든 정답을 기록한 책이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교과서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지만 그 학생은 새로운 지식이지만 인류에게는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는데 그냥 보탬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질문할 때 진정하게 답이 제기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양산의 독립운동가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가급적이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아는 사람은 여기 이름 있네. 이기주라고. 양산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지내신 분입니다. 4.19 혁명 일나고서 민선 도지사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양산에서 잘 모를걸요 아마? 여기 옆에 있는 김철수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미군정 때의 2대 경상남도 도지사 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북면 상산마을에 동경에 유학 갔다가 28 독립선언했던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양산에서 가장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저게 뭐 2009년 적기가 있는 저 젊은 총각이죠. 누굽니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부르는 윤현진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진짜 양산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한 27살 죽었어요. 그럼 양산에서 어릴 때 태어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양산에서 실제로 활동한 건 5년도 안 돼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산이 낳은 인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 중에서 진짜 양산에서 활동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사나이.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뭔가 일이 있었겠죠. 일제시대 때 색안경 씻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이든지 눈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든지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양산의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엄주태 어르신입니다. 이분도 30대에 돌아가십니다. 왜? 고문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저기 잘생긴 남자가 세 번째 있죠. 저 남자가 양산에 나온 제일 불행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규홍이라는 분이에요. 상해 임정에서 윤현진보다 더 활동을 오래 하고 경력으로 따지면 윤현진은 재무차장밖에 안 했지만 이 사람은 요새식으로 하면
외무차장, 내무차관, 내무차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로서 양산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7년까지가는 상해에서 임정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7년 정도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어요. 양산에 돌아와서는 뭐 기업활동을 조금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뭐 했는지 모른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안 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만이 되거든요. 재밌죠? 네. 만약에 윤현진이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국가유공자가 되었을까요? 이경하고 똑같이 저런 삶을 살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되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감옥을 가야 됩니다. 감옥 안 가면 절대 국가유공자 안 됩니다. 양산에서 국가유공자 안 된 사람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절대 국가유공자 못 됩니다. 감옥 안 갔거든요. 감옥 가도 누가 없으면 또 안 됩니까? 후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후손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 건 모릅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죽으면 모르잖아요. 또 6.25 전쟁을 통해 갖고 납북이 됐다든가 월북이 됐다든가 또는 어머니의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후손들은 입을 딱 닫고 삽니다. 그래서 절대 독립유공자가 신청을 안 하죠. 어제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어렵게 3.1운동 피해자 1호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김개똥 외 몇 명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재판하고 다수가 엮일 때에 그때 3.1운동 할 때 학생 피의자 1호가 누구냐면 김형기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시대로 하면 양산군 좌이면 구포리 출생입니다. 이게 양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누 말대로 좀 힘들게 돼갖고 상북 석계 외성마을에 와갖고 삽니다. 그때 서울 경성 의대를 다닙니다. 의전. 요새 말하는 서울 의대를 다니죠. 거기서 서울에서 팔도 유학생 대표로서 3.1운동에 참가했고 잡힙니다. 그래서 김형기 외 200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1호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독립선언서를 파가다 보내서 읽었을 가능성도 50% 이상이 됩니다. 학생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감옥을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가갖고 의사였으니까 병원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동산병원이라는 데인데 그 동산병원이 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까지 부산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기 동생은, 막내 동생은 구포에서 건산병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경 선생이 나중에 구포에 독립자금을 할 때 건산병원으로 보냈다고 하는 손자 이야기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또 뭔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김형기 선생이 6.25 전쟁이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 미군정하고도 같이 일하다가 이 사람이 약간 자익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50년도에 어느 날 우리나라 경찰에서 잡혀갖고 죽습니다. 문제는 시신도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중에 한 명 있어요. 양산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저 옆에 네 번째에 있는 사나이입니다. 전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병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산에서는 이 사람 절대 높게 평가 안 하고 있어요. 왜? 미군정에서 죽었으니까 자익 혐의가 있으니까 높게 평가하면
약간 우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양산의 독립운동가는 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있으면 제가 왜 저분이 양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가 이어야만 하는가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나눠준 표에 전병건 전액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이제 제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신평의 3.1 운동과 관계되었던 서울에서 한용운 선생의 지시를 받고 통도사에 내렸던 오태근 스님입니다. 이분도 뭐 항일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 옆에 분이 이제 또 양산에서 또 이제 통도사 스님이었던 박민호하고 같이 독립운 대동단 사건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역 출신 중에서 진짜 독립운동을 지역에서 했던 사람은 여기 있는 같이 엄주태 어른하고 저기 있는 전혁하고 김철수 어른은 양산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보다는 서울이나 큰 물에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주태하고 전병건이가 양산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양산의 3.1 운동의 시발은 전부 다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엄주태만 이야기하죠. 엄주태가 3.1 운동할 때 상담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끝에 있는 전병건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역, 독립운동사를 보는 관점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보통 배우는 국사는 지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국사는 전부 다 전국 교과서에 다루지만, 지역사는 초등학교에서 잠깐 가르치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아이들은 양산의 독립운동사를 모르고 양산의 역사 자체를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든 비슷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는 우리 동네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까지는 지역사를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 이상 되면 국사를 가르쳐도 되지만 초등학교 정도나 중학교까지는 지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는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라요. 그냥 어디 가면 이정표나 관광 안내판에 있는 정도로만 알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 북정동에 부부총이 있잖아요. 누구 무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응? 김유신 장군 부모님 장군 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묘가 실제로 어디 있냐면 양산에 있어요. 김무력 장군이라고. 어디 있느냐면 통도사 안에 유일하게 일반 민간인 무덤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김무력 장군 무덤이에요. 통도사 곁내에 있으니까 손은 못 대요. 근데 벌써 도굴꾼들이 몇 번이나 손을 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묘를 조성한 내용을 보니까 뭐 가야시대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유적 발굴 조사 뭐 흔적은 조금씩 있었다고 하면 본격은 못 해봐. 본격적인 발굴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총이 진짜 김유신 장군의 부부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사 위주의 역사가 있고 사건 위주의 역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국사책에는 사건 위주의 역사를 많이 다루죠. 그런데 지역사는 보통 인물 위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 항일운동의 전체적 윤곽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항일운동은 지역 인간의 역사다. 즉 다시 말하면
학연, 헬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 인간관계가 독립운동의 인맥이라는 겁니다. 이 인맥표가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그 인맥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맥이 없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기본적인 일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친척이죠. 피부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동네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학교 선후배겠죠. 그 외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조금 다른 데 만주나 이렇게 가더라 처음 다 일가 친척들이 다 갑니다. 몰려서 갑니다. 그래서 가갖고 누굴 또 찾느냐? 우리 고향 사람, 우리 학교 선후배 이렇게 해갖고 또 독립운동을 합니다. 밀양에 어혈단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원봉이가 밀양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밀양 사람 중에서는 어혈단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여기 있죠. 1896년부터 94년도에 기본 공식적으로 양산군 자이면 구풀이다. 이렇게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양산의 독립운동사에 실제로 편입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왜? 출생이 양산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구포에서 우리가 활동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약간만 하면 여러분이 부산의 백산상이라고 잘 아시죠? 그 백산상의 물주가 윤현진하고 윤현택, 바로 윤씨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구포에서 1909년 요쯤 되면은 그 구포 저축 주식회사랑이 나오거든요. 구포은행 만듭니다. 그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윤현진이에요. 31주로. 윤씨 집안이 실제로 부산 경제를 좌지우지했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사에 독립운동가는 엄청 많아요. 근데 누가 없습니까? 친일 부여인이 없어요. 부역한 사람들. 친일 파락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는 친미파거든요. 친러파기도 하고 친중파기도 합니다. 저도 친일파예요. 저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몇 번 안 가봤지만. 왜? 배울 것도 있으니까. 미국도 배울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미파가 됐고. 우리가 이완용이가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죠? 명웅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디에 유학 갔다 오시는 거 아십니까?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친미파예요. 그래갖고 미국을 어쩌하고 교계에서 뭐 하려했는데 아간 파천이 떡 벌어지네? 그렇게 뭐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뭐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친러파로 바뀝니다. 아간 파천하고 다시 고종이 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뭐다? 일본 아들이 득세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뭔가 되겠다. 친일파가 돼요. 이와 같이 이완용이 그러면 똑똑하겠습니까? 안 똑똑하겠습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글씨도 엄청 잘 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 친일 매국노라기 때문에 글씨값이 얼마밖에 안 하냐면 비싸도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한답니다. 원래 하려면 몇백만 원 돼야 되는 글씨랍니다. 실제로 통도사에 백년함에서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을 이제 쪽제비 틀 갖고 일일이 사경한 분이 있어요. 억수 유명한 책인데 그 묘법연화경이라는 표지 글자가 이완용 글씨거든요. 그런데 뭐 안에 글씨는 그런데 껍데기가 이러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이나 친러나 친미나 친중파나 어디든지 그냥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그 뒤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친일 부외인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나쁘다고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친일파 하니까 진짜 친일파는 근대 초기에는 친일 안 하면 안 되는 사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가장 근대적 국가였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 문명화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우라든가 이런 갑신정변을 일으킨 아들이 일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미국 아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었으면 전부 다 뭐가 됐겠습니까? 친미파 같고
우리가 서구 문명화 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근대 초기에는 191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뭐 친일파다, 친러파다, 친미파다는 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양산에 우리가 지역운동사니까 제일 큰 사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908년에 항일어병운동을 했던 서병이 상북 자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19년도 3.1 독립만세운동. 이게 양산하고 통도사 신평하고 석계 세 군데 일어났다고 하는데 신문 보도가 되고 명확한 거는 양산 읍내 장터 만세 사건이고요. 석계는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무도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신평은 통도사 선임만 하다 보니까 또 경찰이 출동할 수 있을 여건이 안 되니까 잠깐 반짝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통도사에 무슨 독립운동하면 요 맨 밑에 있죠. 통도중학교 배일민족 교육운동 좀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것도 신문에는 안 나와요. 경찰 조서에 있는데 경찰 조서대 어디에 끼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신태호라는 사람이 통도사 그 일제시대 마지막 주지스님 되는데 그 주지스님 되는 데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신태호. 거기에 서류가 이게 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경찰 조사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역사회만 알았던 그런 이제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통도사에 관계된 거는 절대 밖에 독립운동 했다는 게 안 나타났어요. 이것도 신평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미국 신문에 가면 뻥튀기 되었고 또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서 이제 있던 양산 사람 중에서 상해 임정 활동을 한 사람이 이윤현진이하고 이규용이가 있다. 이거는 뭐 1919년도에서 20년 초는 우리가 상해 임정에서 차장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검찰 대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새? 총장이라고 부르죠. 그 총장이 옛날 상해 임정에서는 장관을 총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차관은 그 당시에 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무차장, 뭐 재무차장, 이면 재무차관, 내무차관이 되는데 여기 있는 윤현진하고 이규용이 바로 상해 임정에서 차관 정치를 했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남형우하고 이 세 사람이 차장 정치의 핵심이 되었고 안창호하고 약간 대립각도 세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승만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상해 임정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양산농민의 양산경찰서 습격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대한 사건이에요. 농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김땡땡이가 독립운동사에 또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두산에 있는 요새 식으로 하면 백두산 파출소 지서를 습격했거든요. 보천보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지역 파출소에 경찰관 몇 분 계십니까? 뭐 20명 계십니까? 보통 두세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일제시대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보천보라고 하는 파출소 지서에 경찰 두세 명이 있는데 독립군이 가갖고 섞여갖고 무기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김땡땡이의 독립무장운동의 가장 크다는 사건이에요. 그걸 동아일보에서 크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그거 건판인가 뭔가 만들어갖고 북한에 가져가갖고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예, 명산 있어요. 예, 가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그러니까 김땡땡 씨가 유명한 이유가 그런 건데 양산은 누구를 습격했다고요? 경찰서를 습격했다는 그것도 2번이나. 예, 경찰서를 습격하는. 그래서 부산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파견 옵니다.
그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양산의 3.1 운동도 두 번 일어났죠. 1차, 2차. 경찰서도 1차, 2차 사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의 동지들이 갇혔다? 구출하러 가죠. 양산 사람 좀 이상합니다. 자기 동지들 무조건 잡히면 구출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감옥 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두 번째 간 아이들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부 아이들이 있어요. 농민 중에서 소년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 큰 아들이죠. 한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의 큰 사건이 마지막에 이제 통도중학교 배일민족 교육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